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 서쿠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정은 교수님의 에디톨로지라는 책입니다. 네, 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 라고 크게 쓰여 있죠. 김정은 교수님은 제가 전에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단가 그런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책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 자체가 심리학의 베이스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그 심리학, 인간의 그 심리를 해부하고 분석하는 데서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런데다가 또 이분 자체가 그 약간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시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아재스러운 유머를 구사하시고 또 굉장히 또 솔직한 측면도 있으세요. 이것이 영상으로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책으로 만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나 유럽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주변부 지식인으로 살면 가끔 참 억울한 일이 생긴다.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서구의 유명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우다. 나는 다음 두 가지 사건이 참 서러웠다. 첫 번째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일이다.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안다. 독일 통일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다. 동구권과 소비에트의 몰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은 사실 아주 우습게 시작되었다.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여행자 유화에 관한 임시법안을 발표할 때였다. 독일어에 서툴렀던 외국 기자가 언제부터 그 법안이 유효하냐고 묻자 샤보브스키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즉시라고 대답했다. 아주 사소한 말실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은 지금부터 즉시 서독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동베를린 주민들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관문인 체크포인트 찰리로 몰려나왔다. 어쩔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경비병들은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고 뒤로 물러났다. 베를린 장벽은 이렇게 황당한 말실수로 무너진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무너질 장벽이었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훨씬 격렬하고 잔혹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독일 통일 후 20년 가까이 나는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다들 그저 재밌으라고 하는 농담으로만 여겼다. 그런데 2009년 10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를린 장벽은 기자들의 질문으로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독일 통일 20주년 특집으로 나왔다. 내가 매번 설명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러자 한국 신문에서도 바로 그 기사를 받아 여기저기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 TV에서는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20년이 지나도록 내 이야기는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이 한번 보도하니 바로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다. 내 입장이 되어보라. 정말 환장한다.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에 관해서다. 나는 오래전부터 창조는 편집이다 라고 주장해왔다. 21세기의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능력은 따지고 보면 편집 능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 주장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스티브 잡스에 관해 난무하는 구라 중 하나로 여겼을 뿐이다. 사실 객관적 척도가 있을 수 없는 인문학적 주장은 듣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말하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트가 없으면 아무리 우겨도 안 듣는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죽자 아웃라이어 블링크 같은 책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미국 작가가 편집이야말로 스티브 잡스식 창조성의 핵심이다 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디자인이나 비전이 아닌 기존 제품을 개량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능력을 편집 능력과 연관시켜 말하는 게 아닌가. 이건 독일 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에디톨로지, 먼 훗날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만들었다.
창조는 곧 편집이다 라는 의미다. 내가 주장하는 에디톨로지, 즉 편집학은 글래드웰 같은 작가가 어설프게 주장하는 에디팅과는 차원이 다른 이론이다. 에디톨로지는 그저 섞는 게 아니다. 그럴듯한 짜깁기도 물론 아니다. 편집의 단위, 편집의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인식의 패러다임 구성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언제나 그렇다. 인간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극의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극이 존재한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자극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문제는 앞서 본 아이팟 광고처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극의 내용이 지극히 편파적이라는 사실이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창조적 인간과 보통 인간과의 차이가 벌어진다. 창조적 인간은 남들이 지나치는 자극을 확 잡아챈다. 위대한 창조는 그렇게 사소하게 시작된다. 지난 10년간 나는 재미는 창조다라는 주제로 창조의 본질에 관해 주장했다. 재미와 창조는 심리학적으로 동의어다. 이에 관해서는 2005년에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에 자세히 써놓았다. 당시 그 책은 겨우 2만 부 팔렸다. 반면 새벽부터 벌떡벌떡 일어나면 성공한다는 아주 어설픈 일본 작가의 아침형 인간은 100만 부 이상 팔렸다. 흥분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기도 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 산업사회는 오래전에 끝났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얼리버드로는 콩쥐팥쥐 이야기만큼이나 식상한 전설이 되었다.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설사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치자.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뭔가? 일찍 잡아먹히기 밖에 더 하겠냐는 거다. 그러는 거 아니다. 열심히 하자는 말은 충분히 했다.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모든 창조적 행위는 유희이자 놀이다. 이같이 즐거운 창조의 구체적 방법론이 바로 에디톨로지다.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또 다른 편집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창조는 편집이다. 나는 내 기억이 편집된 결과다.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전임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와 더불어 발달 심리학, 문화심리학과 관련된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때 문화심리학의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문화심리학이라는 책을 책임 집필하기도 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여가문화연구센터 소장으로 여가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의 고정 칼럼 기고를 비롯해 각종 언론 매체와 방송에서 휴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03년 내가 처음 낸 책 휴테크 성공학이란 책에 소개된 내 이력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이력을 폼나게 보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세계적 석학은 뭐고 다양한 프로젝트, 각종 언론 매체와 방송은 또 뭔가.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책은 고작 2만 부 정도 팔렸다. 책 내용도 부끄러워 일찌감치 내 스스로 절판시켰다. 이 촌스러운 저자 소개와 2009년에 출간된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의 저자 소개를 비교해보자. 1962년 서울 태생으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심리학과 전임 강사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니 이런 거창한 프로필 따위는 다 잊어도 좋다. 김정우는 팔뚝 굵은 아내가 차려준 아침 밥상에 감사하며 아침마다 그날 가지고 나갈 만년필 고르기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거리의 망사 스타킹을 보면 가슴이 거리의 망사 스타킹을 보면 가슴이 뛰어 낚시가게 그물만 봐도 흥분하고 자동차 운전석에서 슈베르트의 가곡을 목 놓아 따라 부르며 주책 없이 울기를 좋아하는 40 끝줄의 대한민국 남자다. 귀가 얇다 못해 바람만 불어도 귓바퀴가 귓구멍을 덮을 정도고 한번 폭발하면 대로변에서 삿대질도 일삼는 욱하는 성격이지만 한번 마음에 담아두면 며칠 밤 잠 못 자며 고민하는 소심남이기도 하다. 2003년의 저자 소개는 물론
2009년의 저자 소개 모두 내가 쓴 것이다. 그러나 불과 6년 사이에 인간 김정은에 관한 자기 서사는 이렇게 달라졌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자. 2003년에 작성된 김정은의 이력에는 한국 심리학계에서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절절하게 느껴진다. 심리학과 교수가 되는 데는 실패하고 비록 교양학부의 교수로 있지만 스스로가 학문적으로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이 문화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라고 거의 윽박 지르는 수준이다. 지금 읽어보니 당신의 심정이 떠올라 참 많이 쓸쓸해진다. 2009년의 김정은은 심리학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제 거의 포기한 듯 보인다. 자신의 기본 이력만 간단히 소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인간적 약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학 교수지만 수컷으로서는 여타 중년 사내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음을 서술하고 있다. 자신의 텍스트를 어떤 사람들이 읽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체면과 지위에 갇혀 자신이 솔직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건네려는 것이다. 원초적인 수컷으로서의 내 이야기는 2003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지금까지 3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빌 게이츠 이야기보다 훨씬 재밌는 이유. 스티브 잡스 사후에 발간된 전기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왜 사람들은 잡스의 내러티브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영웅의 내러티브에는 항상 특별함이 있다. 극적인 전환이 많다. 듣다 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한다. 예술가나 혁명가의 내러티브는 불연속적이고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로 충만하다. 그러나 과학자의 내러티브는 연속적이고 일관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다는 과학자의 전기는 아주 지루하다. 잡스의 내러티브는 매우 예술가적이다. 이리 튀고 저리 튄다. 그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게이츠의 내러티브와 비교해보면 잡스의 내러티브가 갖는 매력은 아주 분명해진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잡스가 한 연설과 2007년 빌 게이츠가 하워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한번 비교해보자. Stay hungry, stay foolish. 잡스의 연설은 당시 모든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교만하기 그지없는 연설이다. 스탠퍼드 대학이라면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다. 그 자부심에 가득 찬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생들과 교수 앞에서 잡스는 대학을 중간에 집어치운 것이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다.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란 죄다 쓸모없고 고작 서체 수업 하나만 쓸만했다고 쿨하게 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했다.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졸업생과 교수들은 그저 참고 들어야 했다. 잡스였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만 우습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도 희화화했다. 잡스는 자기 삶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생모는 어린 미혼모로 대학원생이었으며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생모는 저를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에게 입양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면 어느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되기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 이 변호사 부부는 어떤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바꿨습니다. 덕분에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던 저의 양부모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착오가 생긴 남자아이가 있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웃었지만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다. 이어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이야기, 암에 걸린 이야기 등으로 좌충우돌하던 잡스의 연설은 누구나 죽는다로 끝난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며 희망과 자부심에 가득 찬 그 젊은 대학생들에게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그의 연설은 심통 그 자체다. 반면 2년 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게이츠가 한 연설은 전혀 다른 느낌이다. 일단 자기처럼 중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된 학생들을 축하한다. 자신도 드디어 졸업장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도 한다. 비록 중퇴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자신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격조 있는 연설이다. 잡스와 비교해보아라. 얼마나 큰 차이인가. 잡스는 건방지고 빌 게이츠는 겸손하다.
잡스는 뭔가 쫓기며 꼬여있는 느낌이지만 게이츠는 여유롭고 자신만만하다. 더 큰 차이는 결론에서 나타난다. 잡스의 연설은 죽음을 이야기하며 허무한 삶이지만 무모하게라도 버텨라로 끝나지만 게이츠는 가진 자들의 타인을 위한 희생을 강조한다. 게이츠의 이야기는 100번 옳다. 그리고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도 안 재밌다는 거다. 별로 흥미롭지 않다. 안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 같다. 반면 기브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 잡스의 연설은 뭔가 감동이 있다. 울림이 크다. 듣고 싶어진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계몽이다. 게이츠는 청중 스스로 연설의 의미를 편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재미없는 거다.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내러티브는 진리를 강요할 뿐 일리의 해석학이 빠져있다. 반면 잡스의 내러티브는 상호작용적이다. 편집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잡스의 정서적, 모순적, 자극적 내러티브는 듣는 이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주체적으로 편집해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낼 때에만 의미 있다. 남이 만들어주는 의미는 전혀 의미 없다. 진리를 계몽하던 시대는 지났다. 듣는 이로 하여금 주체적 편집의 기회를 제공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CEO의 이야기에서 이런 감동을 얻고 의미 편집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다. 한국 정치인의 연설에서 눈물 흘리며 삶의 가치와 사회 변혁의 용기를 스스로 편집해낼 수 있어야 내 나라가 자랑스러워지는 거다. 민족의 개념 없이 만들어진 미국. 서울 시내 후미진 곳을 재개발하려 해도 그 저항이 말도 못한다. 도로 하나를 새로 내는 것조차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이전 세대의 정신적 가치, 물질적 토대를 뒤집는 유럽의 근대화는 어땠을까? 수없이 반복된 혁명과 반혁명은 당연한 것이었다. 유럽 대륙을 들끓게 했던 피해 갈등을 피해 새로운 문명의 실험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근대 서구 문명의 실험장이었다. 유럽 근대화의 모든 유산이 신대륙으로 몰려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토대에서 출발해야 했다. 일단 유럽의 근대 국가 형성을 가능케 했던 민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했다. 민족은 근대 이후에야 기능하기 시작한 가공의 이념이다. 그 이전에는 왕의 국가, 신의 국가였을 따름이다. 절대 왕정이 사라진 이후 국가를 지속하게 할 이념으로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1900년대 이후에나 민족 개념이 나타났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이념으로 우리의 민족 개념은 편집되었다고 보는 게 옳다. 오늘날 세계화의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상상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민족 개념 자체가 부정적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그 화용론적 생명이 닿았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다. 당시 독일인들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고 장벽 앞에서 외쳤다. 그러나 통일되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동독 사람들은 동독 공산당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다 라고 외쳤었다. 공산당의 주체인 바로 그 인민이라는 주장이다. 정관사 다스에서 부정관사 아인으로 바뀌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인민이 독일 민족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독일 지식인들은 독일 민족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의 한민족, 즉 아인볼크는 세계화라는 대세에 부응해 몇 년 후 유럽연합이 유러피언으로 변신한다. 유독 우리나라만 여전히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한민족이다. 남북 분단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 거다. 한민족이 헤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상가족의 당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고 울며 불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상가족 찾기라며 전쟁 때 헤어졌던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온 나라가 감격했던 적이 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전쟁 때 사라졌던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 나타난 거다. 감격한 아버지는 내게 생전 처음 보는 이들을 소개하며 삼촌, 형, 동생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한동안 우리 가족은 너무 괴로웠다. 그 삼촌이라는 이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이었다. 매번 아버지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협박했다. 그가 객사한 후에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물론 드문 예일 수도 있다. 그러나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난다고 바로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와 같은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 다른 방식의 지지고 볶는 삶이 시작될 뿐이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일로 다시 만난 가족이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민족 통일의 기쁨은 아주 추상적이고 체감하는 현실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독일의 민족 개념이 변증법적 해체의 과정을 걷는 것처럼 민족이라는 낡은 이념도 발전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이 낡은 민족 개념의 해체를 위해서다. 저출산 문제는 아기를 많이 낳자고 홍보하고 출산지원금을 손에 쥐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러나 한민족이 민족주의가 해체되지 않는 한 적극적 이민정책이 자리잡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래저래 통일 안 되면 대한민국은 참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한 세기 전 이민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었다. 미국이다. 지난 세기에 미국이 잘 나간 것은 바로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개념을 응용해 일본의 문화를 해석해보자. 일본인들은 청결에 엄청난 강박이 있다. 모든 게 너무 깨끗하다. 음식도 어쩌면 저렇게 정갈할까 싶고 거리에는 휴지 한 장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인들은 왜 이토록 정결한 문화를 만들어냈을까? 어떻게든 심리학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 아닌가? 결론부터 공개하면 학문기 불안이다. 앞에 러브호텔 경우처럼 일본의 독특한 가옥 구조에서 문제가 또다시 시작된다. 유난히 길고 습한 여름을 견디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문과 창문, 곰팡이가 쓸지 않는 벽, 그리고 시원한 다다미 등으로 집을 짓는다. 이번에는 다다미 바닥이 문제다. 일본 주택의 다다미 바닥은 아이들 양육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다미에 습기가 차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다. 벌레가 생긴다. 다다미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프다. 불면 무지하게 간지럽다. 뿐만 아니다. 젖은 다다미는 금방 썩는다. 젖은 다다미는 거의 퇴비 수준이다. 따라서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는 다다미에 치명적이다. 어느 한 구석에 오줌이라도 지려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변 훈련을 시킨다. 지나친 배변 훈련은 아기에게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다. 프로이트의 개념을 빌리자면 학문기 고착이라는 퇴행 현상이다. 일본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청결에 대한 이 집요한 강박은 결국 학문기 고착의 성격적 특징이라고 정식 분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정결한 스시와 같은 일본 음식도 결국 학문기 고착의 결과라는 거다. 기막힌 설명 아닌가? 한국의 경우 이런 학문기 고착의 성격은 별로 볼 수 없다. 장판 문화이기 때문이다. 똥오줌을 아무리 싸도 그냥 걸레로 한번 쓱 닦아내면 된다. 도무지 심각할 이유가 없다. 대신 한국인들은 구강기 고착의 성격인 듯하다. 입이 거칠다는 말이다. 목소리도 크고 담배도 많이 피운다. 욕도 정말 다양하게 잘한다. 실제로 한국 욕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욕은 몇 개 안 된다. 미국 사람들도 가만 보면 나름 한다는 욕이 매번 shit, fuck you가 전부다. 한국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욕설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 한국인들에겐 왜 이런 구강기 고착의 퇴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지난 세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세월이 거의 없었다.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살았을까? 당연히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을 수 없었다. 입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이 박탈된 것이다. 빈곤에 의한 구강기 고착 현상은 지형이 거칠고 풍요롭지 못한 지역의 욕이 훨씬 더 다양하고 화려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요즘 북한 사람들의 욕을 생각해보라. 학문기 고착이 일본인가, 구강기 고착이 한국인. 내 나름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해석이다. 프로이트의 다양한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근처도 못 갈 썰이다. 여기서 누군가 내게 이런 방식의 해석이 객관적으로 맞는가 틀린가를 따져 묻는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종류의 논의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다. 앞서 설명한 일본 러브호텔의 분석과 프로이트의 개념이 동원된 학문기 고착의 일본 문화 분석을 비교해보자. 후자가 훨씬 흥미롭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식 개념 편집의 힘이다. 그래서 수많은 문학과 문화 비평에 프로이트의 개념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정작 과학적 심리학에서는 설 자리를 잃어가지만 문화 해석과 관련해서는 무궁무진한 편집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다. 공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다. 내가 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쓸 생각을 한 것은 독일 유학에서의 이런 경험 때문이다. 독일에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공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다. 나는 독일에서 심리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다. 지도 교수를 비롯한 독일의 다른 교수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의 숱한 도서관, 박물관, 아키브라 불리는 각종 자료실을 발로 찾아다니며 배웠다. 독일에서 철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이 발달한 것이 바로 이 자료의 축적 문화 덕분이다. 나는 박사과정에 들어간 후 지도교수의 연구소에 취직되길 바랬다. 그러나 지도교수는 내게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 내 독일어가 그리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연구소 구석의 책상을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지도교수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나는 주말이고 밤이고 연구소에 나갔다. 그리고 연구소의 모든 자료들을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해 넣었다. 내 나름의 분류체계도 세웠다. 연구원들이 그저 자료만 넣으면 되도록 절차도 간소화시켰다. 연구소 할머니 비서가 제일 즐거워했다.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컴맹이었던 그녀가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짜주었다. 나는 지도교수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검색만 하면 원하는 자료를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도교수는 내 이런 데이터 관리 방식에 감동했다. 어느 순간부터 급하면 나를 찾기 시작했다. 수업을 하다가도 내 자리로 찾아와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다. 연구소의 비디오 분석을 위한 기기들도 전부 내가 수리하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연구원들도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무보수였다. 상당히 섭섭했다. 결국 연구소 출근을 그만뒀다. 다음날부터 집으로 교수와 연구원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연구소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분석기기 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바쁘다고 했다. 연구소에는 다음 주말이 되어서야 잠깐, 아주 잠깐 가볼 수 있다고 했다. 어느 날 교수는 내게 정식 연구원을 제안했다. 나는 못 이기는 체하며 연구소에 취직했다. 데이터 관리는 권력이었다. 연구소에 취직한 지 채 1년이 안 돼 나는 연구소의 모든 재정까지 책임졌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다. 책은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 오늘날의 책은 더 이상 두루마리가 아니다. 인류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코덱스, 즉 책의 형식으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4세기경부터다. 파피루스에 비해 경제적이기도 했지만 코덱스를 사용한 이유는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다. 페이지를 후딱 넘겨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골라 읽기 위해서다. 코덱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형태였다. 바꿔 말하면 책은 그 본질이 데이터베이스란 뜻이다.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을 때면 처음부터 끝까지 느긋하게 다 읽어도 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데이터가 쌓이면 한가하게 다 읽을 수 없는 노릇이다. 발췌해서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찾아 읽어야 한다. 문제는 내가 읽고 싶은 것이 뭐냐는 거다. 내 질문이 없으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다. 언젠가 네이버 캐스트의 지식인의 서재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말을 했다. 그랬더니 악플이 바가지로 올라왔다. 형편없는 욕까지 서슴지 않은 걸 보니 내 발언이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지금도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다. 책은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엄숙한 독서법을 신앙처럼 교육받아온 이들이 느꼈을 모독당한 듯한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다. 내 질문이 없고 내 생각이 없으니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말 재밌는 책은 다 읽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읽게 된다. 그러나 억지로 책을 다 읽다 보면 내 생각은 중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 읽어야 할 자료도 산처럼 쌓여있다. 어찌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겠는가. 아마 그냥 한 번에 읽기는 조금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재미는 없거든요. 그냥 작가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